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송인강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서 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얘기가 좀 길었죠. 자, 그런데 이제 복지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작용을 준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내가 누차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송인강의 이러한 주장의 그 어떤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자, 노동자들은 자, 송인강의 얘기입니다. 까만 글씨는 송인강 얘기고요. 초록색 글씨는 이제 내가 그좀 첨가해서 나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들인데 곧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송인강은 기본적으로 취업 소득이 비취업 이전 소득에 비해서 높아야만 사람들이 취업한다. 그렇죠. 정부 보조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취업해서 받아봐야만 120만 원 받는다. 그럼 뭐 출퇴근하고 돈 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정부 돈으로 100만 원 받고 일 안 하고 살지. 뭐 이런 얘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조금이 충분하면 아예 취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 실업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성인강의 주장은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조금은 사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뭐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야말로 최저 생계 유지 수준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진짜 여유 있게 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는 것이고 그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막 정말 최저 생계 수준으로 살려면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습니까? 일부 그렇고요. 대부분은요. 이 최저 생계 유지 수준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살면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뭐 다른 교육을 받거나 노력들을 다 하거든요. 선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조금을 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취업 의지가 약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이다. 자, 그런 얘기 하나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부는 취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에 안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전체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인 구제, 그죠? 이거는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중세 시대,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통일시, 뭐 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이런 빈민 구제를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물론 빈민 구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송영강이나 이런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취업을 포기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빈민 구제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지 않을 정도만 해줘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죠. 자, 이래서 만약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민 구제를 제대로 안 해갖고 그 사회적인 불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자들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회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기본소득 있잖아요. 기본소득. 자, 들어봤죠?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일정한 현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한번 시범적으로 준 적이 있죠. 얼마나 효과가 좋았습니까? 경기도 막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죠?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 기본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일 안 합니까? 일할 거 하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잖아요. 자, 이 기본소득이 왜 나왔나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AI가 지배하다 보면요, 일자리가 진짜 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면은 소비를 못하니까 결국 기업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결국 경제가 굉장히 악순환이 돼 버릴 수가 있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AI 같은 거 자동화 장치 해갖고 많이 생산하면 뭐합니까? 사람들 해고시키고 비용 절감하고 해서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엄청 생산해내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건 못 팔고 결국 그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업들이 그렇게 비용 절감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기본소득을 주면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구매력이 있어가지고 기업의 물건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일반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 선순환의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나온 거예요. 그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정책이에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그런 것들요, 단순히 복지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나 지금 여기 송영강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 그 기업들이 이런 그걸로 인해서 보는 금액적인 그 손실을 줄이려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업보험 지출이 많을수록 장기 실업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송영강은 실업보험이나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장기 실업자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자, 데이터를 보면은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GDP 29%, 실업보험 지출이 가장 큰 나라는 벨기에 3.3%.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보면은 각기 실업률이 8.8%, 8.4%. 이거 상대적인 거죠. 다른 나라 미국은 이거보다는 좀 낮지만 미국도 실업률이 꽤 높은 건 사실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중에서 프랑스나 벨기에를 볼 때 이 중에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실업자 중에 장기 실업자 비중이 40.5%, 50.7%, 7위, 2위. 그리고 OECD 평균은 29%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업자들에 대한 그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 실업자 비중이 높다는 말. 이것만 가지고 다 납득이 하도록 설명된 건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지만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복지 정책을 한번 볼까요? 복지 개혁 정책을 합니다. 복지를 줄여나가는 게 복지 개혁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복지가 효과가 없죠. 효율적이지 못하다. 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개혁 정책이었는데 내용은 복지를 더 줄여나가는 겁니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보조금 지급. 그죠?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주는 식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진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야 되는데요. 줬는데 이제는 그걸 안 주게 돼 있고요. 보조금을 받는 기간도 60개월로 제한을 시켜버려요. 또 근로 장려 세제, 이건 뭐냐면은 저소득층에게 이제 그 지원 이전 소득을 주는데요. 지원금을 주는데 일을 안 한 사람은 안 줘요. 일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하라 이거죠. 강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참 그 내용상으로 보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로는 개혁 정책이지만은 굉장히 그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악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미국의 경우에 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복지 수혜계층이 56.5% 감소합니다. 자, 이 데이터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요. 그동안 복지 지원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끊겨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56.5%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송인강이 제시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개혁 정책으로 인한 성과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이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문제들을 행간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주된 수혜 계층인 미혼모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볼까요? 미혼모들은 어때? 갓난아기를 그죠?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를 그죠? 케어해야 되는 그 엄마 입장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지원금이 끊기니까 애를 놔두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까요? 정말 모든 100%의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 일을 해야 돼요. 애가 갓나라가 있건 없건. 이거 옛날 원시시대, 그죠? 원시시대 그냥 그 수렵 채취할 때는 뭐 하루에 뭐 2-30컬씩 걸어야만 겨우 그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100명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한 2-30명만 일을 해도 나머지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미혼모들까지 정부의 지원을 끊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혹독한 현실이 이걸 바람직하다고 지금 송영강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미혼모 가정이 92년도에 미혼모 빈곤 가정이 35.4에서 24.7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 미혼모 가정이 빈곤을 탈출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 미혼모 가정이 이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다 빈곤 가정이라고 분류가 될 것이고요. 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면 빈곤 가정에서 빠져나가는 정상 가정으로 되겠지요. 자, 그런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되기까지 아기를 놔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수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송인강은 또 이런 주장을 해요.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은 복지병이다 라고 하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복지 지출 부담이 커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주장이 이제 앞에 장하준과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복지 지출이 많긴 하지만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노동시장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러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억제는 기능 악화의 억제입니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기능 악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미.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강화시키도록, 즉 노동 규제를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기업들을 규제했던 것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이게 복지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니까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간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복지 국가들은 OECD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노동시장 규제가 약하다. 그죠? 그만큼 기업들이 자유롭게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용 보호 규제 지수가 이 북유럽 국가들은 2.33, 유럽 평균은 2.4.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하는 거에 대한 지수가 낮다. 그만큼 규제가 적다는 얘기죠.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규제 지수. 자, 근로 시간을 규제하는 거죠. 1.96으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죠. 스웨덴은 0.7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노동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탕에는 복지 정책이 촥 토대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용주가 필요하면 고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구조조정, 이게 뭡니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편리 시간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송행강은 이걸 주장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얘기는 안 해요. 복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거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또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무슨 아니에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행간을 읽어서 이 송행강의 주장을 보면서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상담이나 교육 훈련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 실업의 위험을 억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출이 이런 장기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상담, 교육, 훈련 이런 거를 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실업자 소득 지원 지출이 실업자 소득 지원 지출의 81.3%, 유럽 평균은 51%. 이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실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북유럽 3국의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은 17%, 여타 유럽 국가는 34%. 그죠? 그래서 장기 실업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 이거죠. 자, 이건 여러 번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이나 조세 부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로인력 저하, 노동시장 참여 위축, 또 그 결과 민간 노동시장보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의존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또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복지병인가요? 자, 공공부문 고용을 볼까요? 경제활동 인구의 26%가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타 유럽은 14%. 실업률 평균은 6.9%, 전체 유럽보다 약간 높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정부의 직업 소개나 직업 훈련이 노동시장의 기능을 잠식한다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취업, 알선 시장이에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이런 민간이 할 수 있는 취업 알선 시장을 정부가 하니까 민간의 노동시장 기능을 잠식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잠식한다. 그렇게 해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요, 현재 실업률은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그 정도에 그쳤지, 여기에 정부 역할마저 없었으면 아마 그보다 더 높았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합니까? 그죠? 실업률이 6.9%다. 정부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자, 이걸 좀 부연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으면 6.9가 아니라 7.9가 아니면 8%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은 공공고용 비중이 14%에 불과한데 실업률은 5%로 낮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막 안 하니까 그 실업률이 더 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실업률이 낮은 거 수치 나왔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노동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에서 다른 챕터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북유럽 국가하고 미국 노동자 간의 노동 조건이 달라요. 미국 사람 노동자들은요, OECD 선진국 OECD가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는 근로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얻어들이는 약간의 높은 소득, 그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거죠. 자, 미국은 실업률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헌법에서 보장을 해요. 모든 노동자들은 한 달 이상의 유급 휴가를 가진다. 그 한 달을 몰아서 한 번에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 달을 휴가를 내고요, 한 달 동안
쉴 수도 있고 세계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그게 보장돼 있어요. 헌법으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거는커녕 그죠? 하여튼 더 열악한 조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를 가지고 북유럽에 복지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복지병,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 이게 서로 어떤 게 더 맞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내 얘기도 섞어가면서 현실을 설명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생각날 때 한번 스스로 정리를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자들에게 유리한 그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걸 왜 그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느냐? 그 결과를 보면 돼요. 조세 부담률과 소득세 비중을 보면요.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2019년 현재 4.5%밖에 안 돼요. 즉 소득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게 총 GDP 4.5%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OECD 평균 8.3%, G7 9.5%, 미국만 해도 9.2%. 복지제도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9%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여기 한경연 GDP 대비 법인세율이 OECD 37개국 중에 8위, 법인세나 요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이 OECD 37개국에서 30위, 소비세는 31위, 이런 것들은 딱 언급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더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세 부담률을 볼까요? 18.8%입니다. OECD 평균 25%, G7 25%, 미국만 해도 20.9%. 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적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한경연이 뭡니까? 한국경제연구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경련 산하의 경제연구소예요.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무슨 국책연구원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경련이 뭡니까? 재벌들의 이익단체예요. 그거 산하 경제연구소예요. 이런 얘기들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게 얘기가 됐는데요. 이번 수업의 21장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안전망이나 복지정책이 미비한 상태라면요, 실업은 곧 모든 것의 파탄입니다. 의료, 주택, 생활비의 파탄으로 이어져요. 따라서 안전망이나 복지정책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해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저항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난리 나는 게 그거예요. 반면 유럽은 이런 저항이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정하고 복지정책이 없음으로 인해서 안전직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좋아집니다. 아까 뭐 의사 얘기도 나오고 공무원 얘기도 나왔듯이 젊은이들, 우수한 인재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겁니다. 반면에 안전망과 복지정책이 잘 갖춰지면 저항이 완화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규제 완화도 할 수 있고요. 쉬운 해고도 가능해져요. 그 오히려 기업에게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북유럽의 사례를 봅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하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을 하면 노동자들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또 노동시장 규제 완화, 쉬운 해고 등이 가능해져서 기업에게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죠? 양립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런 복지정책을 하면은 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돼요. 그게 조세 저항으로 지금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나 재벌 산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안전망과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용 및 생활 안정으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유연하고 변화에 개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도 높고
국민 행복도도 최고 수준이고요. 스타트업 같은 산업 생태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해야 될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가요. 또 소득 양극화 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들은 행복도가 최고 높은 그런 나라들, 그죠? 복지국가들입니다. 내가 뭐 복지국가 예찬론자가 아닌데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지 제도가 낮아서 저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죠? 그런 나라보다는 행복도가 높은 이런 그 나라들을 보면 복지 정책이 있고요. 복지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기업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동시장 규제가 완화되고요. 쉬운 해고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전망과 복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지 정책이 없으면 이런 노동시장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선순환과 악순환을 볼까요? 복지 및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지면 변화에 개방적인 노동자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그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자, 악순환을 볼까요? 복지 및 안전망이 열악해요.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하죠. 노동시장 규제도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지 정책이 없는데 마구 막 잘라내고 해고하고 그러면은 사회 불안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지 정책, 즉 큰 정부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넘어서서 경제 전체의 그 활성화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의 얘기를 정리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또 새로운 사실 또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잘 한번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 큰 정부의 역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복지 국가냐 아니면은 복지를 하지 않는 국가냐, 그것이 과연 개개의 그 국민들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도 과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 국가의 장래, 우리 긴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